충격 실화. 형수를 향한 시동생의 위험한 사랑. 도와주세요. 일부 불안한 시작.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결혼 12년 차, 두 아이의 엄마로 평범하게 살아온 과천에 사는 38살 주부입니다. 얼마 전 시동생이 저에게 충격적인 고백을 털어놓았고, 그리고 그 이후 6개월 동안 일어난 일들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남편은 중견기업 부장이고 시동생은 30살의 대기업 과장으로 잘나가는 미혼남이었어요. 우리 집은 시댁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어서 시동생도 자주 왔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행사는 물론이고 주말에도 종종 들러서 조카들과 놀아주곤 했죠. 아이들도 삼촌을 무척 좋아했어요. 특히 아들은 삼촌처럼 되고 싶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사건이 시작된 건 작년 11월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날씨가 유난히 추웠던 것도 기억나네요. 남편은 일본 출장을 일주일 일정으로 떠난 상태였고 저는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밤 11시쯤 되었을까요?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집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남편과 시동생 뿐이었어요. 남편은 일본에 있으니 시동생인 게 분명했죠. 문이 열리고 들어온 시동생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넥타이는 풀어 헤쳐져 있고 셔츠는 바지 밖으로 나와 있었어요. 무엇보다 술 냄새가 심했습니다. 어머,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제가 놀라서 일어나자 시동생이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형수님, 죄송해요. 갈 데가 없어서. 평소 단정하고 예의 바른 시동생의 모습과는 너무 달라서 당황스러웠어요. 시동생을 거실 소파에 앉히고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회식이었어? 무슨 일 있었니? 시동생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형이랑 행복하세요? 라고 물었어요. 뜬금없는 질문이었지만 당연하지 왜 그런 걸 물어? 라고 대답했죠. 2부 충격적인 고백. 시동생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30살 성인 남자가 엉엉 우는 모습에 저도 당황했어요. 무슨 일인지 말해봐, 형수가 들어줄게. 위로하려고 어깨를 두드렸는데 시동생이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형수님, 저 미쳐버릴 것 같아요. 더는 못 참겠어요. 그리고는 충격적인 말을 시작했죠. 형수님을 10년 동안 사랑했어요. 형이 형수님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부터. 아니, 처음 형수님을 소개받았을 때부터였어요. 처음엔 술김에하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야, 너 정말 취했구나. 내일 후회할 소리 하지 마. 그런데 시동생의 표정은 너무나 진지했어요. 농담 아니에요. 형수님 때문에 여자친구도 못 만들어요. 형수님이 아닌 다른 여자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시동생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줬는데 제 사진이었어요. 우리 가족 사진에서 저만 오려낸 것 같았습니다. 이거 뭐야? 제가 놀라서 물었더니 시동생이 말했어요. 형수님 사진이 없으면 하루도 못 살아요. 매일 이거 보면서 출근해요. 그때 시동생이 더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형수님 결혼식 날 저 화장실에서 울었어요. 형수님이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리고 형수님이 영원히 형의 사람이 된다는 게 너무 슬퍼서. 형수님이 첫째 임신했을 때 저는 일주일 동안 회사도 못 갔어요. 형수님이 형의 아이를 낳는다는 게 믿기지 않아서. 그게 제 아이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10년 동안 가족으로 지낸 시동생이 이런 감정을 품고 있었다니요. 3부 숨겨진 진실들. 시동생은 계속해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털어놓았습니다. 형수님 SNS 비공개 계정까지 다 찾아서 매일 봐요. 형수님이 올린 사진 하나도 놓치지 않아요. 형수님이 좋아요 누른 게시물도 다 확인해요. 작년에 형수님이 친구들이랑 제주도 여행 가셨잖아요. 저도 따라갔었어요. 같은 호텔에 묵으면서 형수님을 멀리서 봤어요. 형수님이 비키니 입고 수영장에 있을 때. 죄송해요. 저도 제가 미친 것 같아요. 더 충격적인 건 시동생이 우리 집 곳곳에 자신의 흔적을 남겼다는 거였어요. 형수님 화장대 서랍에
제가 쓴 편지를 숨겨뒀어요. 못 찾으실 거예요. 언젠가 형수님이 발견하면 제 마음을 알아주실까 해서. 형수님이 쓰시는 향수 같은 거 샀어요. 집에 혼자 있을 때 뿌리고 형수님 생각해요. 한 번은 형수님 코트를 몰래 가져가서 일주일 뒤에 돌려놨어요. 형수님은 세탁소에 맡긴 줄 아셨죠? 죄송해요. 그날 밤 시동생은 이 시간 동안 울면서 고백을 이어갔습니다. 형에 대한 질투, 저에 대한 집착, 그리고 자신의 비참한 심정까지. 형이 형수님한테 잘 안 해주는 것 같을 때마다 형을 때리고 싶어요. 내가 형수님 남편이었으면 절대 그러지 않을 텐데. 사부 다음 날, 그리고 시작된 악몽. 다음 날 아침, 시동생은 거실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형수님? 제가 왜 여기? 기억을 못하는 척했죠. 어제 술 마시고 왔잖아. 많이 취했더라. 제가 말했더니 시동생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제가 무슨 실수했나요?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많이 취해서 바로 잠들었어. 시동생은 안도하는 것 같았지만 제가 화장실에 가는 사이 제 휴대폰을 확인하는 걸 봤어요. 뭔가를 찾는 것 같았죠. 아마 자신이 보낸 메시지가 있나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시동생이 집을 나간 후 저는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동생이 말한 편지를 찾기 위해서였죠.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정말로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쳐봤는데 거기엔 시동생의 절절한 사랑 고백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사랑하는 형수님께. 이 편지를 발견하실 때쯤 저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아마 여전히 형수님을 멀리서 바라보며 살고 있겠죠. 형수님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매일 형수님 때문에 웃고 옵니다. 편지는 3장이나 되었고 날짜를 보니 2년 전에 쓴 거였어요. 2년 동안 제 화장대에 이런 편지가 있었는데 전혀 몰랐던 거죠. 그리고 집 안 곳곳을 더 찾아보니 시동생의 흔적이 더 있었습니다. 책장 뒤에 숨겨진 작은 메모, 액자 뒤에 끼워진 종이 조각. 모두 시동생이 저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들이었어요. 오늘 형수님이 파란 원피스를 입으셨네요. 정말 아름다우세요. 형수님이 웃는 모습을 보면 하루가 행복해요. 오부 점점 대담해지는 시동생. 그 이후로 시동생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고백을 제가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예전엔 한 달에 한두 번 오던 시동생이 일주일에 두세 번씩 오기 시작했죠. 형 출장 가셨다며. 형수님 혼자 있으면 심심하실 것 같아서 왔어요. 그럴 때마다 작은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처음엔 아이들 과자나 장난감이었는데 점점 저를 위한 선물로 바뀌었어요. 화장품, 향수, 액세서리. 시동생, 이런 거 부담스러워. 그만 가져와. 형한테 말할 거예요? 제가 형수님한테 잘해주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라며 은근히 협박하는 투였어요. 어느 날은 남편이 집에 있는데도 왔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저와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려고 했죠. 형, 맥주 좀 더 사올게. 형수님이 같이 가서 고르자고 하네. 전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남편 앞에서 그렇게 말하니 따라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마트 가는 길에 시동생이 말했습니다. 형수님, 저 진짜 그날 밤 기억 안 나요. 혹시 제가 무슨 이상한 말 했나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라고 했지만 시동생은 의미심장하게 웃었죠. 육부 시어머니와의 대화. 견디다 못해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시동생이 요즘 좀 이상해요. 너무 자주 오고 부담스러운 선물도 많이 사오고. 시어머니는 웃으시며 우리 막내가 형수를 친누나처럼 여기나 보네. 결혼 압박이 심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덧붙인 말에 놀랐습니다. 사실 막내가 예전부터 내 얘기를 많이 했어. 형수가 이상형이라고, 형수 같은 여자 만나고 싶다고. 근데 그게 벌써 10년째야. 시어머니도 뭔가 눈치채신 것 같았지만 설마 자기 아들이 형수를 사랑한다고는 생각 못 하시는 것 같았어요. 막내한테 선 좀 봐줘.
빨리 결혼시켜야 할 것 같아. 시어머니의 부탁에 저는 씁쓸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죠. 그 후로 시동생에게 선을 봐줬습니다. 제 친구, 직장 동료, 심지어 사촌 여동생까지 소개했어요. 하지만 시동생은 한 번 만나고는 다시 안 만났죠. 형수님이 소개해준 사람이라 만나긴 했는데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7부 남편의 의심. 어느 날 남편이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요즘 우리 동생 왜 이렇게 자주 와? 예전엔 안 그랬잖아. 저는 그러게. 나도 좀 부담스러워라고 솔직하게 말했죠. 그런데 남편의 다음 말이 충격이었어요. 혹시 동생이 너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야? 선물도 많이 사오고 맨날 내 얘기만 하고.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무슨 소리야? 동서 사이인데. 제가 당황하자 남편이 웃었습니다. 농담이야. 근데 진짜 좀 이상하긴 해. 그날 밤 남편이 시동생과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야, 너 요즘 왜 이렇게 자주 와? 형수 불편해해. 시동생의 대답은 안 들렸지만 남편이 그래도 적당히 해. 내가 형수한테 너무 잘해주면 오해받아라고 했죠. 다음날 시동생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이 뭐라고 했죠? 제가 형수님 좋아하는 거 눈치챈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하죠? 저는 답장하지 않았지만 시동생은 계속 문자를 보냈어요. 형수님, 제발 답장해주세요. 미치겠어요. 8부 충격적인 제안. 한 달쯤 지났을까요? 시동생이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간 날 시동생이 밤늦게 찾아왔어요. 이번엔 술도 안 마신 멀쩡한 상태였죠. 형수님, 진지하게 할 말이 있어요. 형이랑 이혼하고 저랑 새 출발하면 안 될까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었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정신 차려. 하지만 시동생은 진지했어요. 저 진지해요. 형수님이 원하는 거 다 해드릴게요. 아이들도 제가 친아빠처럼 키울게요. 경제적으로도 형보다 제가 더 잘 벌잖아요. 형은 형수님한테 관심도 없잖아요. 형이 작년에 회사 여직원이랑 바람 피운 거 알아요. 형수님은 모르시죠? 제가 증거도 있어요. 이걸로 이혼하면 위자료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시동생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는데 정말로 남편이 어떤 여자와 찍은 친밀한 사진이었어요. 충격이었습니다. 남편의 불륜보다 시동생이 형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게 더 충격이었죠. 너 형을 감시한 거야? 형수님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형은 형수님을 배신했지만 전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부부가족의 붕괴. 시동생의 고백과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안 후 저는 극도의 혼란에 빠졌습니다. 남편과 대화를 시도했어요. 여보, 우리 요즘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 둘이 여행이라도 갈까? 남편은 시큰둥했습니다. 갑자기 왜? 애들은 어떻게 하고? 그때 시동생이 끼어들었죠. 제가 봐드릴게요. 형수님이랑 형이 여행 가세요. 남편이 시동생을 이상하게 봤어요. 너 왜 이래? 평소엔 형수 편 만들더니. 분위기가 이상해지자 시어머니가 개입했습니다. 너희 삼남매 왜 이래? 가족끼리 이상한 기류가 있네. 시아버지도 막내야. 너 요즘 왜 형 부부 사이에 자꾸 끼어들어? 라고 하셨죠. 그런데 시동생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저 이제 이 집에 안 올게요. 형수님 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가족들이 모두 놀랐고 남편이 야, 너 진짜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어요. 시동생은 저를 빤히 보며 말했죠. 형은 형수님한테 잘해. 형수님 같은 여자 또 없어.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저만 알고 있었어요. 10부 스토킹의 시작. 시동생이 집에 오지 않겠다고 선언한 후 더 심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스토킹이었죠. 아이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제가 가는 마트나 카페에 나타나고 심지어 헬스장까지 등록해서 운동 시간에 맞춰왔어요. 우연이에요, 형수님. 저도 운동해야 해서. 하지만 우연이 너무 많았죠. 하루는 친구들과 모임이 있었는데
그 식당에도 시동생이 있었어요. 혼자 구석에 앉아서 저를 보고 있었죠. 친구들이 저 사람 내 시동생 아니야? 라고 물었고 어쩔 수 없이 인사를 시켰어요. 시동생은 자연스럽게 합석했고 술을 마시면서 저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았죠. 우리 형수님 정말 완벽한 여자예요. 형이 정말 복받은 거죠. 친구들은 시동생이 형수를 정말 아끼네라고 했지만 한 친구는 나중에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았어? 너 보는 눈빛이 라고 물었어요. 11부 아이들까지 이용. 가장 화가 났던 건 시동생이 아이들까지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큰애 학원에 데리러 가서는 엄마가 바빠서 삼촌이 왔어라고 하고 둘째 유치원에도 나타났죠. 아이들은 삼촌이 맨날 엄마 안부 물어봐요. 엄마 뭐 하는지, 누구 만나는지라고 했어요. 시동생이 아이들을 통해 제 일상을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하루는 큰애가 삼촌이 엄마 사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핸드폰에 있는 거 보여줬어요 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시동생이 제 사진을 수집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둘째가 한 말이었어요. 삼촌이 나중에 아빠 되고 싶대요. 우리 진짜 아빠보다 더 잘해줄 거래요. 5살짜리 아이에게 그런 말을 하다니 정말 선을 넘은 거였죠. 12부 남편과의 대면. 더는 참을 수 없어서 남편에게 모든 걸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시동생의 고백, 스토킹, 그리고 아이들에게 하는 이상한 말들까지. 여보, 할 말이 있어. 시동생 얘긴데. 그런데 남편이 먼저 말했어요. 나도 알아. 동생이 너 좋아하는 거. 동생 주변 사람들도 다 알더라. 동생이 술 마실 때마다 내 얘기만 한대. 그런데 왜 가만히 있었어? 제가 물었더니 남편이 한숨을 쉬었죠. 처음엔 그냥 형수를 좋아하는 정도인 줄 알았어. 근데 점점 심해지더라. 어제 엄마한테 들었는데 동생이 내 사진을 방에 붙여놨대. 충격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제가 물었더니 남편이 동생이랑 직접 얘기해 볼게. 이건 정말 선을 넘은 거야 라고 했죠. 13부 형제의 대결. 그날 밤 남편이 시동생을 불러냈습니다. 우리 집이 아닌 근처 공원에서 만났죠. 저는 멀리서 그들을 지켜봤어요. 처음엔 조용히 대화하는 것 같더니 점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남편이 시동생의 멱살을 잡았고 시동생도 맞섰어요. 형이 형수님한테 잘했어. 바람 피우면서 난 진심으로 사랑해. 그 시동생의 외침이 공원에 울려 퍼졌죠. 결국 몸싸움이 벌어졌고 주변 사람들이 말렸어요.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형제 싸움이라고 하니 그냥 돌아갔죠. 남편은 입술이 터졌고 시동생은 눈 주위가 부어올랐어요. 집에 돌아온 남편이 말했습니다. 동생이 미쳤어. 네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아. 14부 시댁의 분열. 이 사건으로 시댁이 완전히 분열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막내가 좀 이상하긴 했지만 형수를 좋아하는 게 그렇게 큰 죄냐고 하셨고 시아버지는 집안 망신이다. 당장 정신병원에 입원시켜라고 하셨죠. 시누이들도 양분됐어요. 큰 시누이는 오빠가 불륜한 게 먼저 아니야? 동생 마음도 이해가 가라고 했고 작은 시누이는 그래도 형수는 안 되지. 막내 진짜 미친 것 같아라고 했죠. 가족 모임은 완전히 끊겼고 명절에도 따로 보내게 됐어요. 시동생은 부모님께도 형수님이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형이랑 이혼시켜주세요라고 조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15부 법적 대응. 더는 참을 수 없어서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 상담했죠. 스토킹으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거만 충분하면요. 저는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보여줬어요. 문자 메시지, CCTV 영상, 녹음 파일. 변호사가 충분합니다. 고소도 가능해요라고 했지만 가족을 고소한다는 게 고민이 됐죠. 남편은 고소까지는 하지 말자.
우선 접근 금지 명령만 받자고 했어요. 하지만 시동생이 그것도 무시했죠. 여전히 제 주변을 맴돌았고 심지어 제 직장까지 찾아왔어요. 형수님 5분만 얘기해요. 제발요. 보안 요원에게 쫓겨났지만 다음날 또 왔어요. 회사에서도 이상한 사람이 계속 찾아온다며 문제 삼기 시작했죠. 16부 충격적인 협박. 어느 날 시동생이 충격적인 협박을 했습니다. 형수님이 계속 거부하면 우리 관계를 모든 사람에게 공개할 거예요. 무슨 관계? 우리 사이엔 아무것도 없어. 제가 소리쳤지만 시동생은 웃었어요. 그럼 이 사진들은 뭐죠? 시동생이 보여준 사진들은 합성이었어요. 저와 시동생이 친밀하게 찍은 것처럼 조작된 사진들이었죠. 이런 걸로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에요.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형수님도 절 사랑하잖아요. 그날 밤 제 손 잡아주셨잖아요. 완전히 망상에 빠진 것 같았어요. 그날 밤은 그저 술 취한 시동생을 위로하려고 어깨를 두드린 것 뿐인데 시동생은 그걸 사랑의 신호로 받아들인 거였죠. 17부 탈출 시도. 더는 못 견디겠어서 아이들과 함께 친정으로 피신했습니다. 하지만 시동생이 친정 주소를 알아내고 찾아왔어요. 친정아버지가 너 뭐야? 왜 우리 딸을 괴롭히는 거야? 라고 하자 시동생이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님, 저 형수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허락해주세요. 친정아버지가 발로 차며 미친놈. 당장 꺼져. 라고 했지만 시동생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결국 경찰을 불렀고 시동생은 연행됐죠. 하지만 곧 풀려났어요.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애정망상장애라는 진단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18부 남편의 결단. 남편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 이민 가자. 캐나다 지사로 발령받을 수 있어. 동생한테서 벗어나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아이들 학교도 옮겨야 하고 모든 걸 다시 시작해야 했지만 시동생으로부터 벗어나야 했어요. 이민 준비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시동생이 눈치를 챘는지 형수님 어디로도 못 가요. 제가 따라갈 거예요. 캐나다든 어디든이라는 문자를 보냈죠. 19부 최후의 대화. 떠나기 전 시동생과 마지막 대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공개된 장소인 카페에서 만났죠. 남편과 친정아버지가 근처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시동생, 이제 그만해. 정신과 치료 제대로 받아. 너도 행복해져야지. 제가 말했지만 시동생은 울기만 했어요. 형수님 없으면 전 못 살아요. 차라리 죽을게요. 그런 말 하지 마. 너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형수님 같은 사람은 없어요. 평생 형수님만 사랑할 거예요. 30분 동안 설득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시동생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죠. 언젠가 형수님도 제 마음을 알아주실 거예요. 기다릴게요. 20부 새로운 시작. 그리고 결국 우리 가족은 캐나다로 떠났습니다. 공항에서 시동생을 마지막으로 봤어요.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죠. 손을 흔들지도 다가오지도 않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캐나다에 정착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평화로운 나날들이었죠. 그런데 어제 이상한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없었지만 안에는 제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한국에서 찍은 사진부터 캐나다에 와서 찍힌 사진까지. 편지도 있었습니다. 형수님, 보고 싶어요. 곧 갈게요. 이번엔 영원히 함께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시동생이 우리를 찾아낸 거예요.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지도. 남편에게 보여줬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우리는 다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국제 문제라 복잡하다고 했죠. 오늘 아침 커튼을 열었는데 길 건너편에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시동생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그 느낌이 너무 불길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악몽이죠. 시동생의 사랑이라는 이름의 집착은 언제 끝날까요? 제가 잘못한 걸까요? 처음부터 단호하게 거절했어야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이야기도 끝까지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